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리뷰라고 하더라고요. 포드 F150 라이트닝.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모 유튜버께서, 이 차를 1,500만 원인가 주고 산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내가 봤을 땐 좀 어그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차 배터리 값이 내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를 무슨 1,500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차는,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슬슬 레저, 그 다음에 캠핑,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픽업 트럭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쉐보레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GM에서 판매되는 GM 쉐보레, 그 다음에 포드에서 판매되는 것들, 레인저, 그 후속도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트럭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생소하진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저는 전에 F150 랩터를 리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전에 일반 F 트럭을 하나 했어. 그리고 나서 다찌램 TRX 그것도 1,500도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콜로라도 리뷰도 진행했고 다 했는데, 제가 작년에 노브스 캠핑 때문에 포드 레인저 랩터를 꽤 오랜 기간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죠. 그러면서 제가 트럭들이 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트럭은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습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이 차를 리뷰함에 있어서 이 차의 장단점을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석 달 가까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i4부터 시작해서 iX부터 해서 지금 가장 무겁고 가장 고급차인 BMW i7 60i x드라이브를 또 전기차를 지금 한 달 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리뷰, 그리고 포드 레인저 랩터를 또 6개월 이상 자가용으로 소유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탔거든요, 그 주행거리. 그래서 제가 트럭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시점이 조금 되게 명확하게 기준을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 도형, 우리나라 도로 실정이 맞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자동차의 관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다 접목시켜서 요 리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포드 F150이나 그 다음에 실버라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그리고 또 다치 램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과연 이 전기 포드 F150 라이트닝을 구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분들, 지금 이 차는 미국에서 대략 한 9만 달러 가까이 가는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고,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좀 정보를 잘못 얻었는지 어그로를 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값만 5만 불 가까이 되는 차를 무슨 미국에서 3만 불짜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보조금을 받아서 1,500만 원에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그로잖아요. 근데 이 차의 가격과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지금 RV 모터스, 민수야 전경 한번 보여줄래? 여기 지점장님께서 친히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가장 이 차를 잘 이해할 것 같아서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랬듯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안 받겠다, 좀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야 리뷰가 잘 나올 줄 기대하고, 보통 업체들은 다 그런 게 맞으니까 뭔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 필요 없고 차를 그냥 주세요. 제가 알아서 뜯고 제가 알아서 타고 있는 그대로 리뷰. 단 저는 업체한테 돈을 받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차가 좋으면 무조건 빨아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안 받았으니까 꺼릴 게 없으니까. 일단 전화번호 한번 받고, 관심 있는 분들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 자, 일단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차의 광고를 할 때 뭐를 하냐, 요 바닥이 굉장히 튼튼한 바닥이에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얘가. 굉장히 강화 무슨 쇠 같은 걸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기서 목수들이 여기다가 전동 공구나 이런 작업, 120V, 110V잖아요. 장비를 꽂고 여기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조명 스위치도 따로 있고 해가지고 조명이 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를 요 튼튼한 바닥으로 해서 굉장히 광고를 해요. 이거 되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요거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외에 일반 전장구를 해주는 배터리인데 12V 배터리인 것 같아요. 아담하게 가운데 딱 무거운 거 무게중심 잘 잡아놔서 여기는 뭐 할 게 없다.
옆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날로 먹고 옆으로 갑니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만들면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질감을 많이 주지 않게 돼요. 근데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일단 프레임이 약간 달라지고 서스펜션이 달라붙는 이 위치들이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는 그 배터리를 가운데 두고 서스펜션 구성이 바뀌게 되면 움직임이나 거동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약간 어색해져. 그리고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트럭은 미국 애들이 워낙 좋아하는 차고, 포드 F150은 미국에서 부동의 수십 년째 부동의 판매 1위를 갖고 있는 차잖아요. 그리고 트럭을 만들면 있어서 이 메인 우물정자 이 메인 프레임을 빼고는 사실 트럭을 만들기는 쉽진 않죠. 더구나 얘는 공차 중량이 3톤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트럭의 메인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는 사실 전기차 F150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프레임을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내연기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제가 과거에 F150, 랩터, 그 다음에 다쥬램, TRX, 콜로라도, 레인저 랩터 등을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얘네가 갖고 있는 이 서스펜션의 구조, W15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 메인 프레임에서 요 위로 댐퍼 마운트를 딱 따로 짓고 그 옆으로 이렇게 어퍼암을 만들고, 어퍼암을 이렇게 캐스터 각을 주는데 다쥬램이나 레인저 랩터나 이런 애들보다는 캐스터 각이 덜해요. 여기를 캐스터 각을 덜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동성이나 핸들을 틀고 뭐 했을 때 스포츠성을 좀 덜 주기 위한 각도겠죠. 왜? 얘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야 되고, 얘는 또 배터리의 중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레인저 랩터나 이런 애들처럼 험하게 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차거든요. 그리고 이 너클암은 그대로 얘를 뒤쪽으로 빼서 부드러움과 핸들의 복원에 더 유리하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얘를 앞쪽으로 갔을 때랑 얘를 뒤쪽으로 뺐을 때랑 요 포인트를, 얘 중심점을 뒤로 빼고 앞으로 얘를 놨을 때, 그러면 얘가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용이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직진이라든가 처음에 꺾을 때 느낌은 원래 가운데, 여기 가운데 박히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트럭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고, 너클암은 그대로 알루미늄의 커다란 너클암을 쓰고 있고, 밑에 이 W10의 밑에 로우암도 스틸로 돼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트럭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른 거를 찾기가 별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트럭하고 거의 똑같이 돼 있는데, 제가 느끼는 살짝 아쉬움은 제가 F150을 레터를 탔고, 그 다음에 다쥬램도 TRX 1500 고성능을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가용으로 탔던 것도 포드 레인저 랩터예요. 전부 다 폭스 댐퍼가 들어가 있거나 빌스테인 튜닝 댐퍼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한테 들어가 있는 이 노말 순정 댐퍼가, 나는 왠지 내가 노말 F150을 안 타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내 느낌에는 얘네가 이 댐퍼랑 스프링을 너무 부드럽게 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조금 더 딱딱해도 됐는데, 아마 전기차 트럭은 뭔가 이렇게 얘네들의 용도 자체가 강하게 또는 험준하게 막 짐을 많이 때려 싣고 막 트레일러를 막 견인하고 이런 용도보다는 좀 유유자적, 과시하면서 부드럽게 타기 위한 세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드러움이 지나쳐서 약간 꿀렁거림이 올 정도로, 내가 봤을 땐 지나치게 부드러운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 RV 모터스에서 차를 받아서 갖고 오는 동안 뭐 좀 살살 몰고 와갖고 아직 못 느꼈는데, 나머지는 제가 좀 더 세게 타면서 알아볼 거고요. 디스크는 내연기관 거보다는 좀 더 튼튼한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중량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무게중심이 앞뒤에 중심에 있다 보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는 요 두께가 더 두꺼워져서, 요 두께가 더 두꺼워져서, 뭔가 이 디스크 자체의 힘을 세게 받기 위한 그런 세팅이 들어간 것 같고, 이 차가 내연기관의 일반 트럭하고 제일 다른 점은
메인 프레임하고 온바디, 위쪽에 바디하고 있는 요 부싱 있죠. 요 부싱. 연결되는 요 부싱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내연기관차들은 아래쪽 이 프레임하고 위쪽에 온바디하고를 여기를 강하게 세팅을 안 합니다. 왜냐면 강하게 세팅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오는 잔진동들이 너무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다가 유격을 많이 줘요. 부드러움도 줘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 움직이면서 차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 트럭을 탔을 때 굉장히 어색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나라 모하비나 렉스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에 비해서는,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좀 흔들림을 느끼는 거니까. 근데 얘는 가장 내연기관 트럭하고 다른 게 온바디랑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저 부시의 기술이 뭔가 좀 저거를 마운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기에 뭔가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타보면 약간은 모노코크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근데 자세히 느끼면 프레임 바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프레임 바디 위에 온바디가 얹혀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나는 이 세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한 게 이 차의 목적과 주행 환경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트럭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엔진이 막 움직이면서 생기는 진동들이 없으니까 일부러 저렇게 좀 강하게 세팅하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먹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차를 탔을 때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트럭을 탔을 때에 비해서 월등하게 정숙하고 부드럽고 단아한 느낌을 줍니다. 다른 트럭들하고는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 있는 건 이제 모타죠, 모타. 앞쪽에도 별도의 모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여기가 지금 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바닥에 전체적인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트럭이니까 밑에 쪽에 언더 트레이는 굉장히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좀 약간 허술한 게 좀 있죠. 여기가 요런 데가 지금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전체를 막지를 않았어요. 딱 보면 전형적으로 그냥 군용차나 아니면 그냥 미국 차의 특징처럼 배터리 팩은 물론 배터리 팩이 얘네들이 단단하게 물로 쌓여져 있긴 한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이 위에 뭘 한 겹을 더 완벽하게 두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뭐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봤을 때는 허접한 게 아니냐. 원래 미국 차 아니야. 근데 몰라요 또. 얘 자체가 워낙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밑에는 그냥 강한 돌 같은 데 기스나지 않게끔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막아야 되지 않나고 배터리의 크기가 일반 자동차 배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쯤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만큼이 더 나가요.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1m나 1m 조금 안 되게 한 80cm에서 1m 가까이가 배터리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상 대충 보면 아이오닉 5 일반적인 거 74kW 같은 거 애들이 한 1.8배 정도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자, 포드 F150 라이트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왜 건성건성했냐면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구성이 워낙 똑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기 모터만 앞에 들어간 거고 얘는 사실 뭐 생긴 게 궁금하겠습니까? 타면서 배터리의 용량, 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맞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등치의 트럭이 배터리를 갖고 움직였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사실 이 급의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전기차 포드 F10 라이트닝을 사고 싶은데 또는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무엇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냐 이거죠. 주행 느낌이겠죠. 그분들이 하체가 궁금해서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진 않을 거니. 이미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나 구글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뒷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트럭들이요. 리지드 엑셀 있죠. 우리 포터나 본거에 보면 뒤에 돼지불알 같이 동그랗게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 뒷대우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뒷대우가 있고 뒷대우를 잡아주는 판 스프링이 있거나 양 끝에 또는 TRX나
포드 랩터 같은 경우나 다른 차들은 판스프링을 쓰지 않고 일반 이 일체형의 셔버 댐퍼를 넣고 리지드 X를 잡아주는 링크를 위아래로 두 개를 뽑든 하나를 뽑아서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게 내연기관 차에서는 앞에서 온 동력을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디퍼런셜 케이스가 받아주고 디퍼런셜 케이스에서 좌우로 동력축이 나갈 때 이 구동축을 우리는 이제 카센터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저걸 바꿀 때는 등속 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등속 조인트. 원래 명칭은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는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원래는 요 리지드 엑셀 안에 들어가서 걔가 나와서 이 바퀴를 돌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리지드 엑셀을 집어넣느냐면 엄청난 프로펠러 샤프트, 두께의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오는 그 출력을 받아줘야 되고 견인을 하거나 뒤에 적재 짐을 많이 싣거나 했을 때 뒤쪽에 걸리는 하중이 워낙 세고 거칠게 몰아야 되고 하니까 단순하면서 큰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트레일러 트럭이 됐던 덤프 트럭이 됐던 마이티 트럭의 모든 트럭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F150이나 실버라도나 모든 이런 트럭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 보시면 리질의 그 돼지불알 같이 생긴 그게 없어요. 뒷대우 축이 아예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일반적인 전기차나 일반적인 포르쉐 타이칸이나 이런 것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차가 주행 중에 주는 느낌이 완벽하게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인트 두 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 있죠. 마운트. 이 프레임하고 온바디에 얹혀지는 요 뒤쪽도 하나 있을 때 여기는 이제 트렁크니까 사람이 안 타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죠. 브라켓이나 마운트가 없이 그냥 철판에 돼 있고 중간에 아크릴 하나만 있는데 앞쪽에 승객석 쪽에 있는 이 프레임하고 온바디가 합쳐지는 그 접합 부위에 들어가는 부싱 기술이 전기차로 가면서 얘네들이 다른 소재나 다른 고급진 기술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스펜션이에요. 이 서스펜션의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는 난감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맥퍼슨 로우암 방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로우암인데 맥퍼슨 스트럿처럼 생겼다. 근데 희한한 건 얘는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을 하나 잡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고 앞쪽에서만 이쪽이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뒤쪽으로 얘를 와서 전륜차들이 뒷바퀴를 세팅하듯이 트레일링 링크 방식으로 앞에서 뒤로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가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뒤에서 뭔가가 세게 눌리거나 뭐 했을 때 스프링하고 댐퍼가 뒤에서 큰 적재로 트레이를 끌거나 짐이 있었을 때 얘가 눌리고 뭐 했을 때 얘가 강하게 버텨주면 서스펜션이 망가질 일이 없죠. 서스펜션 여기서 지렛대처럼 요렇게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멀티링크나 WC 본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져요.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제 주먹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하드 포인트, 서스펜션의 이 포인트가 이 안에 거랑 지금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크기가 얘랑 여기 보면 제 주먹보다 커요. 얘가 사진에서는 제가 주먹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시의 소재도 그렇고 이 알루미늄 덩어리가 제가 봤을 때 요 한 덩어리면은 내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 V6 엔진 블럭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알루미늄 블럭인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거대한 얘가 트레일 견인 능력이 3톤이 넘어요. 그거를 끌거나 뒤에 짐을 많이 싣거나 뭐 했을 때 뒤에 서스펜션을 망가뜨리지 않고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가는데 강인함과 견고함과 오프로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족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멀티링크를 선택하고 있는 다른 서스펜션이나 WC 본이라든가 또는 뭐 트레일링 또 제규어 랜드로버가 쓰는 인테그랄 방식이라든가 씹탱이
그런 거에 비해서 정확도나 치밀함은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해갖고 뭐를 얻게 되냐면, 일단 이 급의 트럭에서 뒷바퀴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구성 요소들 중에 알루미늄을 이렇게 크게 쓴 차는 얘가 처음이에요. 물론 뭐 GMC 허머 전기차 나온 것도 걔네들도 알루미늄이 들어갔겠지만, 뭐 그 다음에 뭐 리비안이라든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아직 제가 다른 전기차를 안 타봤어요. 근데 이걸 썼기 때문에 뒷바퀴에서 트럭들은 무조건 뒷바퀴에 구동이 가면서 뒷바퀴의 구동, 구름 저항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운전자한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게 아예 완벽 차단이 돼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없고, 이렇게 큰 알루미늄 합금이 있으니 이 진동이 차체로 갈 리가 없죠. 거기다가 그들은 쇠막대기 같은 걸로 잡고 리지드 엑셀로 허술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엄청난 부싱이 들어간 이 포인트에서 알루미늄 두 덩어리를 잡고, 내가 트럭들을 리뷰하면서 가장 말하는 게, 가장 많이 내가 후드럭 갔던 게 뭐냐면, 이 프레임하고 온바디하고에도 흔들림이 있는데, 주행을 할 때 리지드 엑셀이라든가 판스프링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횡으로의 움직임에 대응이 안 돼요. 걔네들은 왜 횡으로의 움직임이 뭐냐면, 민성아 저쪽에서 찍어봐. 횡으로의 움직임이 뭐냐면, 차가 이렇게 갈 때, 코너를 돌 때 이렇게 할 때 차가 쏠리잖아요. 옆으로 밀리려고 할 때 버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리지드 엑셀 구조 자체가 여러 개의 암이 이렇게 뻗어서 바퀴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리지드 엑셀 끝에 바퀴가 달려있고 아무것도 없어. 암의 앞에서 그냥 트레일 링크 하나 나오든가 이러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림에 대한, 옆으로 횡지에 대한 버팀 저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차를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트럭을 갖고 코너를 세게 돌아요? 트럭을 갖고 코너를 세게 도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바퀴가 버텨야 되는 어떤 지오메트리는 트럭에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주행에서 시내에서 칼치기, 물론 칼치기 할 수 있잖아요. 급동이 오거나 여자친구 부모님이 잠깐 2시간 집을 나가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고사를 치료로 가야 되는데, 그 빨리 하려면 차선 변경하면 휘청휘청 하잖아. 그때 이제 불안감이 오고, 밑에 여기가 위에 바디랑 프레임도 흔들리는데 여기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트럭으로는 세게 이걸 못 하는 건데, 얘는 그게 억제가 되죠. 얘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두 개가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얘를 잡고 있으니까 얘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개를 무슨 재주로 흔들어요? 여기만 있건 저쪽도 있는데? 그럼 총 4개가 이 포인트의 포인트 지점이 굉장히 넓잖아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아까 달려보니까 옆으로 뒤에가 흔들리질 않아요. 앞은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서 살짝 유격이 있어. 왜 유격을 줬냐? 원래 미국 차들은 앞에 유격을 많이 줘요. 왜냐면 바위 같은 데 놓고 이랬을 때 유격이 별로 없으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야 얘네가 그 여유각 안에서 움직이는 그 각도가 있어요. 범위 각도가. 그래서 앞은 많이 주는데 뒤는 치밀하게. 얘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온로드에 더 적합한데 이렇게 해놔서, 제가 사실 트럭을 많이 탔잖아요. 차가용으로도 소유를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의 구조가 너무 좋고, 노선생님 그러면 이게 최고입니까? 아니죠. 멀티링크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허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뒤에서 계속해서 얘를 봤어요. 내가 이 밑에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위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을 보고, 여기를 내가 아까 앉아서 이렇게 한참을, 여러분들이 나랑 지금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지럽네. 노안이 와가지고,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지럽다, 민성아. 이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에 두 개를 잡고, 뒤에가 흔들릴 수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잡히고, 얘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얘가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딱 꽂혔는데, 지금 댐퍼의 형상이 그냥 기둥서방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기둥서방이 기둥을 딱 기준을 잡으니까 얘가 뒤에서도 흔들리기는 쉽지가 않겠구나. 왜냐면 이런 데 보면 여유각이 별로 없어요. 여유 마진이 별로 없고, 위에를 봐도 마진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얘를 일반적으로 우리 BMW가 쓰는 3 시리즈에 쓰는 앞에 맥퍼슨 방식이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걔가 밑에 서스펜션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맥퍼슨 방식들은 댐퍼 위에서 꼭지점으로 위에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댐퍼가 기준점을 준단 말이에요. 윗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주니까 얘가 지금 그 방식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얘를 맥퍼슨 로우암이라고 나는 부르고 싶다. 얘가 맥퍼슨처럼 위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거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방대하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스펜션 맥퍼슨 로우암이라고 내가 명명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사실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억 4천, 5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만 불이 넘는 차니까 환율로만 따져도 1억 2,800 정도 하는 거죠. 차값만. 거기다 인증받고 뭐하고 하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차값이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차는 살만한 거죠. 더군다나 캠핑을 갔을 때 뒷트렁크 쪽에 실내에 앞에 프렁크 쪽에 완벽하게 V2L 단자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기 꺼내갖고 캠핑에서 뭔가 다 할 수 있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트럭처럼 흔들림 없으니까 이 정도면 굳이 내가 주행 리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이 차를 아직은 짧게 타고 리뷰 기간이 아직 남았죠. 근데 짧게 타면서 느낀 건 앞부분에 이런 유격 부분을 뒷바퀴처럼 세팅을 했으면 이 차는 나는 무조건 달러빚을 내서라도 살 텐데 왜 앞부분은 내연기관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놨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미국 애들이 트럭에 기대하는 기대치 값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50년 이상 길들여져 있죠. 이 차는 아시아에 팔려고 만든 게 아니죠. 미국 시장용 차인데 그들한테 생소한 느낌을 주면 그들이 안 사겠죠. 그래서 세팅값을 바꾸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정도 험로를 주파하는 걸 대비해서 여유 마진값을 내연기관과 똑같이 살려놨구나. 그리고 운전에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연기관의 세팅값을 그대로 썼겠구나. 그래서 앞은 흔들림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차는 구매의 매력 포인트가 엄청나게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차를 메인으로 쓰진 않을 거랍니다. 근데 대신에 이 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캠핑을 갈 거야. 반드시 급속 충전을 확보하고 가야겠죠.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한데 거기 가서 전기까지 많이 쓸 건데 급속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를 가지고 20% 미만으로 남을 때까지 80% 이상을 썼어. 100% 완속을 7kW로 꽂잖아요. 제가 100kW가 넘는 i7을 타고 다녀서 잘 알아요. 24시간 충전해야 됩니다. 24시간. 24시간은 충족해줘야 거의 끝까지 찰 거예요. 이 100kW가 넘는 차들은 7kW 완속 일반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충전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충전 용량 받는 것도 약간 안전 모드가 있어서 세게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차피 이 정도를 사는 사람들은 얘가 세컨카일 거고 굳이 얘를 타고 끝까지 땅끝마을까지 쳐들어가서 캠핑을 하진 않을 거니까 한 편도 150km 안에서 왕복 한 300km 안에서 탄다라고 하면 나는 이 차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있는 차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치 온 김에 여기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일부러 많이 안 뜯었어요. 여기에 모터가 있고 이쪽에 감속기가 이쪽에 있는 건지 저쪽에 감속기인지 겉모양만 보고 모르는데 이쪽에 뭐 오일을 갈 수 있는 오일 필터도 이쪽에 있고 이쪽이 감속기인가 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모터가 들어간 것 같고 뒤쪽이 화물칸인데도 불구하고 모터의 용량이 하도 세고 힘이 크고 하다 보니까 모터를 잡아주는 마운트들을 이쪽도 다 엄청난 알루미늄을 썼고 BMW가 하듯이 이쪽은 가로로 잡고 이쪽은 세로로 잡았죠. 세로로 두 개. 이렇게 세로로 두 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세로도 두 개 잡은 거 보이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쪽은 가로로 또 두 개를 잡았어요. 모터도 굉장히 잘 잡은 거죠. 하드웨어 구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내가 보니까 이 차가 미국에서 F150이 원래부터 잘 팔렸던 차고 이 라이트닝 전기차가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걸로 보면 F150의 사랑도 있지만
얘네들이 워낙 잘 팔리던 내연차니까 이 전기차를 세팅하면서도 굉장히 나는 설계 구성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건 내일 리뷰에서 사정없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50 라이트닝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2대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정색이랑 얘랑. 내일 본편이 나가면 구매 예약 폭주할 거니까 그냥 오늘 전화하세요. 계약금 먼저 넣는 자. 그게 임자가 되는 겁니다. 임자.